32시간 전에 마감한 트레이더가 생생하게 전하는 글로벌 마켓 리뷰 델타원입니다. 아직 제가 목소리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아서 약간 톤다운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증시는 갭 상승 후 초반에 오버슈팅이 나오긴 했지만 결국 372.5선, 즉 이번 6월물이 중심선으로 돌아왔으며 해외 시장은 변동성을 계속 누른 가운데 고용지표 발표로 인해 채권과 비달러 바스켓이 박살났지만 증시는 참 어지간히도 잘 버텼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주말간 지난 영상에 대한 댓글을 계속 보고 있는데 시장 참여자들이 그야말로 묻지마 상승에 절여져 있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생각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원자재가 급락했는데 이게 논팜 때문에 하락한 것이 아니라 그 전부터 이슈가 있었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의 영상이 이제 못 올라왔는데 제가 지금 목소리가 너무 안 좋아서 녹화를 할 수가 없었어요. 이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 네이버에서 델타원 글로벌 검색하시면 여기서 영상의 스크립트를 미리 보실 수 있으니까 많은 가입 바랍니다. 자, 바로 아시아 세션 리뷰부터 시작할게요. 우리 증시는 갭 상승 출발 자리가 370선인지라 1% 상승은 무난한 수준이라 여겨졌는데요. 이후 외국인들이 현선물 매수가 강하게 들어오자 지수는 10분 만에 373.15포인트를 찍게 됩니다. 수요일 영상 올리지 못했지만 시황 스크립트 업로드한 것을 참조해 보시면 수요일에 슈퍼개미로 추정되는 개인이 콜옵션 375에 대해서 강력한 매수 베팅을 하였는데 그 거래 상대방이 외국인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과연 해지 거래를 하게 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 관전 포인트라고 했죠. 외국인들은 실제로 콜옵션 매도분을 일시적으로 커버하기도 했으나 그 거래 상대방은 개인이 아닌 마켓메이커들이었기 때문에 9시 15분 이후로 변동성 매도가 강하게 들어오면서 양 옵션 프리미엄을 쭉쭉 뺐어요. 그래서 더블 넘게 났던 콜옵션 시세가 강하게 쪼그라들자 과연 개인들이 익절을 할까 말까 궁금했어요. 자, 그런데 이번 슈퍼개미 롱배팅은 과거의 행태와 다른 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등가격에 가까운 내가격을 매수를 해서 오버하던 것과 달리 휴일이 시간가치 리스크를 감안하고도 외가격 매수를 했다는 점. 두 번째는 익절이든 손절이든 특히 익절의 경우에는 그 다음날 30분 이내 포지션 다 털고 내는데 이번에는 포지션을 전혀 털지 않고 그대로 오버나이트 했다는 것이죠. 한편 이 토요일 새벽에 마감한 야간 선물 시장은 무려 0.8%대 하락을 해서 다시 368선으로 내려가 버렸는데요. 다음 주가 이제 옵션 만기주인 걸 감안하면 이 옵션은 바로 0.8포인트대로 처박힐 것이고 슈퍼개미 매입 평균 단가 이하로 내려가는 것인지라 과연 손절을 할지가 궁금합니다. 한편 선물 시장은 미결제 약정이 계속 감소하고 있어서 이번 6월물 방향성 플레이는 대충 종료가 되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제부터는 6월, 9월 선물 스프레드를 봐야 되죠. 이번 6월, 9월 스프레드는 2.4포인트에서 거래가 시작될 것 같아요. 작년만 해도 선물 스프레드가 1.45포인트에서 거래되는 것을 감안하면 스프레드가 정말 좋아진 것이죠. 심지어 재작년에는 6구 스프레드가 마이너스 0.15포인트에서 롤오버가 시작됐으니 정말 좋아진 겁니다. 자, 이것을 두 가지 면에서 해석해 볼게요. 우선 올해 들어서 선물 미결제 약정이 계속 빠져나가고 있다는 이야기를 해오고 있는데 실제로 6월물 미결이 롤오버를 일주일 앞둔 시점에서 선물 미결은 작년보다 1만 계약 넘게 미결이 빠져 있는 상태고 또 재작년 대비로는 2만 계약 넘게 미결이 빠져 있어요. 그만큼 지금 장기 미결이 사라졌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우리 시장에 대한 주식 롱 포지션이 해지 수요마저 사라져 있는 것은 아닌가 싶기도 해요. 또 하나는 ELS 관련 롱 수요도 사라져 있는 것 같은데 한마디로 우리 시장에 대해 외국인이나 기관이나 관심을 계속 꺼나가고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다만 이 선물 베이시스가 확연히 살아나고 있기 때문에 시장 자체에 대한 공격적인 매도는 좀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은데요. 그만큼 2022년이나 2023년은 우리 시장이 해외 시장 대비 고평가 상태였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옵션 시장을 보면 이 만기 일주일 남은 게 맞나 싶을 정도로 옵션 가격이 뚱뚱한 상태예요. 여전히 375에서 360박스를 형성하고 있다고 보지만 콜풋 할 것 없이 외가격 옵션이 너무나도 비싼 상태입니다. 다음 주에는 본격적인 옵션 다이어트가 시작될 것으로 보이고요. 특히 이번 월물은 결국에는 지수가 박스권 내에서 움직인지라 마켓 메이커들이 옵션 평균 발행 단가가 콜풋 모두 다 높은 상태예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해지 수요가 적고 이럴 경우 더욱 편안하게 옵션 가격을 다이어트 시킬 수 있다라고 봅니다. 다만 다음 주는 미국 CPI, FOMC 이벤트 이런 굵직한 이벤트들이 있기 때문에
의외의 갭 시세가 나올 수 있어서 오전장에 옵션 프리미엄이 강하게 다이어트 된다. 그러면 이후에는 숏간말을 달고 다닌 것이 부담스러울 수 있다고 보는데요. 실제로 금요일 첫 1시간 10시까지만 프리미엄 빠지고 이후에는 프리미엄이 많이 살아나 버렸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번 물은 기본적으로는 박스장 아니면 해외 시장의 움직임에 따라서 수동적으로 움직일 것으로 봅니다. 또 마켓 메이커들은 금요일에 풋 클래스에서의 대량의 미결제 약정을 늘렸는데 이는 이번 물에 365포인트 아래는 없다라고 보고 숏을 늘린 거예요. 근데 이 야간 선물 시장이 지금 시장이 꽤나 하락을 했거든요. 그래서 개장 초에 이들 포지션에 대해서 과연 숏 커버를 하게 될지도 관전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유럽 세션 넘어갈게요. 유럽 증시는 조정을 받았습니다. 약간은 기술적 조정이었다라고 보지만 목요일이 초반 상승분을 모두 반납하고 내려온 상황에서 금요일도 개장과 함께 매도가 꾸준히 나와서 미국 논팜 발표 이후 저가를 찍고 나서 반등했음에도 불구하고 플러스 전환에는 실패했죠. 게다가 장중 낙폭도 마이너스 1%를 넘기기도 했는데요. 유럽 증시 조정에 대해서 미국 논팜 이런 우려, 이런 타이틀이 잡혔지만 시장이 지표 발표 전부터 밀렸고 특히 채권 시장이 밀리고 상품 시장이 밀리면서 시장이 조정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은 상품 시장 이야기를 먼저 하고 싶어요. 오늘 골드, 실버, 카파 이런 주요 원자재가 이럴 수가 하는 하락을 보여줬죠. 골드 마이너스 3.51% 하락해서 2,300달러대로 처박혔고요. 변동성이 높은 실버야 뭐 그렇다 쳐도 구리도 마이너스 4.82%. 그래서 톤당 9,750달러까지 내려가 버렸어요. 주요 원자재의 급락 이후에는 뭐 금요일 한국 시간 오후 5시에 발표된 중국 중앙은행이 금 보유 변화량 발표 때문인데 이 5월에 금을 매입하지 않았다라는 데이터가 발표되면서 골드, 실버, 카파 이런 중국 기대감이 묻어있던 원자재가 강하게 부러지기 시작했고요. 논팜 발표되고 나서 골드는 2,350달러마저 깨고 내려가자 스탑로스가 터지면서 장중 한때 2,304달러까지 내려가 버렸습니다. 중국 인민은행이 2022년 11월부터 금 보유량을 늘리기 시작했는데 중국이 금 매수는 2월에 39만 트로이언스, 그리고 3월에 16만, 그리고 4월에 6만 이렇게 점점 올해 들어서 줄어들기 시작해서 5월에 매입을 아예 안 한 거예요. 그러면 사실상 2,450달러가 무지막지한 저항선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금 가격이 지난 5월 초에 기록한 2,300달러 선에 근접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6월 첫 주 동안 단단히 지지를 받았던 2,350달러를 깨면서 이제는 2,200달러 이하로 구경하러 가겠다 이런 선언을 한 것 같아요. 애당초 올해 3월 이후로 금이나 구리 뭐 이런 것들 랠리 보일 때 특히 구리가 랠리를 보인 것은 수요와 관계없이 중국 기대감으로 오른 거죠. 그래서 시장이 조금 더 깊은 조정을 보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지달러에 대한 롱 포지션 그동안 계속 외쳤는데 이제는 숏으로 방향을 바꾸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얘기하면 논팜 때문에 원자재가 하락한 것이 아니라 그 전부터 중국 관련 투기 수요가 빠져나가기 시작하면서 원자재가 하락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한편 기름 가격은 하락을 하긴 했어도 다른 원자재에 비해서 상대적 강세를 보였죠. 이번 주 월요일에 선제적으로 하락한 것도 이유가 되겠지만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 공급 크게 늘리고 있고 그래서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정유소 공급을 이어나가면서 유가의 하방 경직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아직까지는 CTA들이 본격적인 매도가 안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브렌트 기름 80달러라는 중요한 지지선을 깬 상황에서 시간이 좀 이어진다. 그러면 CTA들이 매도에 동참하면서 유가가 본격적으로 레벨 다운할 것으로 봅니다. 자, 이제 채권 시장과 통화 시장 볼게요. 우선 채권 시장은 유럽 세션 시작과 함께 유로존 채권 중심으로 눌림이 진행됐는데 이번 주에 미국 국채가 상대적으로 강하고 유로존 채권은 약했다라는 점을 고려하면 미국 논팜 지표 발표에 대한 시장 참여자들이 반응을 예상해 볼 수 있어요. 논팜이 기대보다 높게 나올 것이라 이런 거는 아예 생각도 안 했던 것 같아요. 컨센서스 한 18만 정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이다. 뭐 이렇게 본 것 같은데 그래서 논팜 발표 직전에 미국 국채는 오히려 오르기도 했어요. 하지만 논팜은 27만 2천 건 나왔고 또 실업률은 4%대로 올라왔죠. 뭐 반올림해서 4%라고 하는데 뭐 어쨌든 간에 투자자들이 기대와는 다른 결과가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채권 시장은 한 방에 스탑로스를 맞으면서 10년물 기준 4.6%대로 직행해 버렸습니다. 2년물도 이번 주 주봉을 한 방에 음봉으로 바꿔버리는 이 대하락이 나와버렸는데 이렇게 되면 ECB도 페드도 고민을 안 할 수 없죠. 아니 정확히 말해서는 유로존 채권 투자자나
미국 국채 투자자들이 고민을 하게 되는 거예요. 페드는 하이어 for 롱거를 주구장창 외쳤는데 이 유로존 채권 투자자는 ECB가 6월 금리 인하하는 것에 베팅을 해왔어요. 그리고 실제로 금리 인하하자 오히려 차익 실현했죠. 이제 다음 주 FOMC를 앞두고 페드도 ECB를 따라서 금리 인하하지 않을까 하면서 페드가 아무리 하이어 for 롱거 외쳐도 채권 매수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기 전에 발표되는 논팜에서 지표가 컨센서스 수준으로 나온다. 그러면 윗골이 살짝 만들고 나서 약간 차익 실현하고 다음 주에 나머지를 차익 실현해야지 이런 기대가 있었던 것 같은데 이 미국 국채 투자자들이 아주 시원하게 뒤통수를 맞은 셈이죠. 통화 시장도 마찬가지예요. 가장 많이 부러진 통화는 페소화, 멕시코 페소화긴 한데 멕시코 페소화는 뭐 정치적 상황도 있고 해서 좀 이따 얘기하고 오지달러가 가장 강하게 부러졌죠. 무려 마이너스 1.31% 급락이 나왔는데 그러지 않아도 유럽 세션에서 원자재 약세가 시작되자 조금씩 매도 압력을 받고 있던 상황에서 논팜이 강하게 나오면서 비달러 바스켓, 박살나자 가장 강하게 눌렸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 외에도 유로화가 이번 6월이 상승분을 모두 반납했는데 이것은 ECB가 금리 인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로존 채권 시장은 차익 실현 맞았지만 또 유로화는 ECB 금리 인하가 연속적이 아닐 수 있다 이런 이유로 버텼어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스탑로스마저 나왔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굉장히 지금 시장이 급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이 비달러 바스켓 하락으로 인해서 달러 인덱스는 굉장히 중요한 지지선에서 되돌림이 나왔죠. 최근 3개월간 있었던 원자재 초강세 배경에 달러와의 신뢰 하락 이슈가 있어서 또 그동안 달러 숏이 좀 쌓였던 것을 한 방에 뚝배기를 깨버리는 그런 스퀴즈가 나왔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게다가 다음 주 CPI가 강하게 나오고 또 FOMC마저 매파적으로 나온다. 그러면 시장은 상당히 큰 고민에 빠질 것으로 봅니다. 마지막으로 멕시코 페소화 얘기를 하면 이번 멕시코 대통령 선거에 좌파 정당이 쉐인바움 여성 후보가 당선되면서 페소화가 급락을 이어가고 있는데 벌써 올해의 상승분은 지금 모두 되돌려주고 작년의 상승분마저 되돌려줄 것인지 고민하고 있죠. 제가 무슨 정치 이야기 뭐 좌파가 되면 안 된다 이런 얘기하려는 게 절대 아니고요. 시장이 지금 지역별로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그래도 이머징에서 가장 강했던 멕시코 페소화가 꺾이고 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지정학적인 변화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미국 세션 넘어갈게요. 미국 시장 이야기를 하기 전에 직전 영상에 달린 댓글들 이야기를 잠깐 해볼게요. 엔비디아 실적 발표 전후로 나스닥 숏 포지션 잡고 나서 처음에 시장이 올랐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 상승분 모두 되돌려줬고 그때 제가 시장이 요단강을 건넜다 이런 표현 썼는데 그 뒤로 시장이 조심스럽게 반등해서 다시 나스닥이 이제 18,900포인트 여기서 움직였죠. 그러다가 이제 5월 마지막 주에 나스닥은 결국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눌리면서 18,240포인트까지 금요일날 급락을 해요. 그때 댓글들이 싹 사라졌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6월 3일 월요일부터 시장이 장중 눌림을 어떻게든 엔비디아로 방어하면서 아래꼬리를 달기 시작했죠. 그 다음 날에도 아래꼬리 나옵니다. 그러자 이제 6월 5일 수요일에 시장이 숏스퀴즈를 나게 돼요. 이날 제가 그 수요일에 그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 시황 스크립트를 보시면 ISM 서비스업 지수 때문에 시장이 오른 게 아니라 이른바 엔비디아와 친구들이 이틀 동안 시장 방어에 성공하자 거기서 숏스퀴즈가 나오면서 지수가 올라갔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죠. 근데 이 수요일이 그 나스닥 스퀴즈가 나오니까 댓글들이 엄청 달렸어요. 뭐 델방꿀이니 뭐 델양갱이라니 별 이야기가 나오질 않나. 심지어 다른 건 다 모르겠는데 어떤 댓글은 제가 파생을 너무 못하는 것 같으니까 자녀한테 가르치지 말라. 이거 요즘 말로 뭐 패드립이라고 하죠. 아니 다른 건 다 몰라도 가족은 건드리면 안 되죠. 자 여하튼 기술적으로 보면 이제 6월 5일 수요일이 지표가 어떻게 나오든 숏 플레이어들은 승부를 걸어야 되는 날이었다라고 보는데 엔비디아가 워낙 강하다 보니까 승부를 엔비디아의 주식 스플릿 이후로 미룬 것으로 봅니다. 여하튼 채권시장이나 주식시장이나 통화시장이나 이번 논판 발표에 대해서 굉장히 안일하게 대응하고 있었다라고 보는데 논판 발표 전에 유럽 증시는 이미 꽤나 빠지고 있었죠. 그런데 그때 나스닥 선물만큼은 어떻게든 버티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논팜이 너무 강하게 나오니까 채권 박살, 비달러 박살, 그리고 나스닥 선물도 강하게 빠지기 시작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스닥 선물은 정말 강했습니다. 나스닥 선물은 개장 전 19,000포인트 깨고 18,940포인트까지 내려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자산들의 움직임, 예를 들면 채권 시장이나 통화 시장의 움직임에 비해서는 뭐 움직인 것도 아니라라고 보는데 그래서 이제 본장 개장 후에는 충분히 더 움직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워낙 엔비디아에 대한 매수세가 강하다 보니 본장 개장 무렵에는 나스닥이 19,020포인트까지 올라왔죠. 한마디로 생수통 머리에 부어가면서 아래를 틀어막았다라고 봅니다. 왜냐면 기대를 안 했던 것 같아요. 나스닥과 달리 러셀은 갭다운도 갭다운이지만 다른 자산군들이 움직인 것처럼 이번 주 상승분은 모두 반납했는데 본장 개장하고 변동성 매도가 강하게 들어오면서 지수를 조금스럽게 당기기 시작했죠. 1시간 만에 S&P 지수가 낙폭 모두 만회하자 다우지수 중심으로 쇼스키즈가 일시적으로 나타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오후엔 다 밀렸어요. 이 한 가지 특이한 점은 오늘은 엔비디아가 시장을 받친 것이 아니라 변동성 매도가 시장을 틀어막았다라고 보는데 미국 시장은 월요일과 금요일에 AM 옵션, 오전장 옵션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오전장과 오후장의 흐름이 다르게 나타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그래서 오전장이 이제 변동성 매도가 나오면서 시장이 상승할 때 다우지수 구성 종목들을 강하게 당깁니다. 굴뚝 주식들이 나스닥이 버티는 동안 미리 조정을 받은 것도 있어서 변동성 매도가 강하게 나오자 이들 종목 위주로 숏 커버가 나타났다라고 보는데 초반에 반등 시 나스닥은 저점 대비 한 0.5%밖에 안 올랐어요. 근데 다우지수 선물은 저점 대비 1% 넘게 반등을 했죠. 하지만 변동성을 12포인트 이하로 눌러주기는 것에 대해서는 모두 다 부담을 느꼈던 것 같아요. 증시만 어떻게든 버티고 있었을 뿐이지 채권 시장이나 통화 시장은 전혀 올라오지 못했기 때문인데 결국 오전장 AM 옵션을 결제시킨 새벽 2시 이후에 시장은 더 이상 오르지 못하고 횡보하다가 새벽 3시에 아무런 이유 없이 시장은 급락을 하게 됩니다. 이때 나스닥이 순식간에 마이너스 0.5% 밀어버리게 되는데 이것은 오전장의 상승분을 모두 반납하는 그런 하락이죠. 그러니까 결국 시장의 등락은 파생시장의 수급에 의해서 결정된 것이다 이렇게 봐요. 이번 논팜을 앞두고 마켓메이커들이 전혀 대비를 안 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든 오늘까지는 시장 틀어막자 그리고 다음 주를 생각하자 이렇게 미뤄둔 것 같습니다. 개별 종목을 보면 채권 시장이 급락에도 불구하고 금융주가 전부 다 부러지지 않았다라는 점이 특이한데요. 하지만 또 오르지도 못했죠. 금융주의 향방은 다음 주 FOMC가 결정할 것으로 봅니다. 또한 이 프리마켓에서 게임스탑이나 또 AMC 엔터 같은 것들이 급등을 했다가 본장에서 다 빠졌는데 이러한 밈 주식들이 작년 한 해 쉬었다가 여름 들어서 다시 움직이고 있는 것을 보면 참 마지막 설거지가 진행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로빈후드 마켓츠 같은 리테일 증권주들도 오후장 들어서 상승분을 모두 반납하고 윗꼬리 음봉을 만들었는데요. 이번 나스닥이 상승 랠리가 작년 1월부터 7월까지 그리고 작년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강하게 나오면서 시장 참여자들을 자기 확신에 빠지게 한 것 같아요. 즉 나스닥은 항상 오른다 이런 거죠. 특히 코로나 키즈 유입 그리고 닥치고 매수에 대한 신념 여러 가지가 결합돼서 시장을 계속 끌어올리고 있는데 다음 주 FOMC 이벤트 이후 나스닥이 18,600선을 주봉으로 깨지 않는다. 그러면 시장이 가속도가 붙어서 상승하는 이른바 피크아웃 랠리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반대로 어쨌든 주봉이 음봉으로 마감하게 된다. 그러면 그 폭에 따라서 기간 조정이 될지 가격 조정이 될지가 결정될 것 같은데요. 공교롭게도 미국과 유럽이 지금 옵션 만기를 또 2주 앞두고 있죠. SPX 인덱스 그리고 SPW 인덱스 그러니까 동일 가중 지수와 SPX 본장 본 기준 지수가 지금 괴리가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른바 엔비디아와 친구들이 조정을 강하게 받는다 하더라도 나머지 종목들이 시장의 하락을 받쳐준다. 그러면 뭐 변동성 크게 터뜨리지 않고도 시장을 방어할 수 있다라고 보는데 반대로 엔비디아와 친구들이 조정을 강하게 받을 때 나머지 종목들이 시장을 받치지 않는다. 그러면 변동성이 심각하게 터져서 순식간에 나스닥은 17,600선까지도 내려올 수 있다라고 봐요. 잔존이를 고려했을 때 6월물 변동성 선물 13포인트는 이제는 뭐 싸다라고까지는 할 수 없지만 그렇다고 또 비싸다고 볼 수도 없어요. 여하튼 이번 주는 주식시장만큼은 모든 경제 지표를 다 무시하고 시장 방어에 성공했지만 다음 주까지도 방어할지는 저는 퀘스천 마크입니다. 자 이제 시장 총평하면서 대응 전략 이야기할게요. 우리 증시는 갭다운 출발을 하겠지만 월요일에 중국 시장이 또 휴장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감안하면 외국인들이 시장 참여가 상대적으로 좀 약할 것 같아요. 아시아 세션 리뷰할 때 이야기했듯이 6월, 9월 선물 스프레드가 지금 굉장히 강하고 선물 베이시스도 완전히 회복된 상황이라서 갭다운 출발 이후 기계적인 롤오버를 제외하고는 시장에는 사실 별다른 공격적인 매도 이런 건 없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장 초반에는 반등 가능성도 있다고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가지 확인할 것은 금요일 논팜으로 비달러 바스켓이 급락을 한 것을 원화도 약세로 반영하면서 외국인들이 주식 매도를 유도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금요일 나름 낮은 가격에서 마켓메이커들이
365 이하는 없다라고 보고 풋 클래스의 옵션을 대량 매도했어요. 근데 갭다운 이후 이들이 만약에 스탑로스를 한다? 그러면 또 일시적으로 하락이 더 크게 나올 수 있다. 이 정도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해외 시장과의 변동성 괴리가 굉장히 심각하고, 따라서 장 초반에는 370 중심으로 변동성 매도가 강하게 나오면서 시장을 어느 정도 받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해외 시장에 대해서는 나스닥 숏을 손절했다가 논판 발표와 함께 다시 잡았는데, 엔비디아 스플릿 이후로 시장 반응 보면서 나스닥 숏을 더 늘릴지 고민해 보겠습니다. 시장을 어떻게든 틀어 막았죠.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월요일은 아마 휴증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엔비디아 프리마켓 호가가 스플릿 이후 어느 레벨에서 춤을 추는지, 그리고 오전장에 컨퍼런스 보드 고용동향 지수 발표됐죠. 이때의 시장 반응 보면서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하나 보고 있는 것은 오지달러 숏이에요. 지금 5월 이후의 상승분은 모두 반납한 상태죠. 원자재 강세가 이어질 것으로 본다면 오지달러 눌림이 굉장히 좋은 매수기가 되겠지만, 지금은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다고 봐요. 장대 음봉에도 불구하고 다음 주 월, 화, 수 이렇게 오지달러 매도 포지션을 좀 쌓아가 볼 계획인데, 물론 이번 주에 기록한 고점 넘어선다? 그러면 숏 다 손절해야죠. 그런데 수요일 FOMC 이후로 달러 강세가 심화된다? 그러면 아주 좋은 숏을 쌓은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도 지금 통화 옵션 만기가 지금 막 지난 만큼 추격해서 숏을 쌓기보다는 기술적으로 좋은 자리에서 숏을 쌓고 또 일부는 걷어내는 식으로 대응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여하튼 다음 주는 달러가 의미 있는 바닥을 찍은 것인지를 보여주게 될 것 같아요. 자,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라고요. 이상 델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